안녕하세요. 아르테 안 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 건축 개발 사업, 시행 사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요. 제 유튜브 카테고리인 소규모 개발 사업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건축 개발 사업, 시행 사업이란 무엇이냐? 건축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통한 수익 창출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건축 관련된 어떤 사업을 통해서 내가 수익을 내고자 하면 그게 이제 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면 건축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로 좀 나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분양을 통한 수익을 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임대를 통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크게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각각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아파트 단지를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한다. 그래서 수익을 낸다. 그랬을 때 이제 분양을 통한 수익이 되겠죠. 가장 대표적이겠죠. 아파트 분양이. 그리고 이제 임대를 통한 수익을 내는 부분. 이런 거는 이제 분양, 그 물건을, 건축물을 파는 게 아니고 보유하고 있으면서 임대를 줘서 임대 수익을 내는 겁니다. 분양을 통한 수익을 내는 시행 사업은 특징이 뭐냐 하면 규모가 일단 커요. 그리고 그 금융 비율이 좀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사업비가 높다 보니까 금융 비율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하겠죠. 금융에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 뭐 자본 비율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업의 기간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제 요번 카테고리에서 설명드릴 그 소규모 개발 사업에는 이제 좀 해당이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리고 이제 보유, 임대를 통한 가치 상승 및 임대 수익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소규모 개발 사업 같은 경우가 이거에 속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이제 가치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임대 수익이 목적이긴 하지만 내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건물과 토지죠. 그게 이제 가치가 상승되는 부분도 분명히 따라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죠. 이런 건 이제 소규모에 어울리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규모가 작다 보니까 금융 비율을 낮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대신 금융 비율이 낮다는 거는 자기 자본을 좀 많이 갖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수지 분석, 이게 뭐 이익이 나는지, 내가 이제 투자한 돈 대비 어떤 수익이 제대로 나는지에 대한 분석도 좀 간단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표는 그 일전에 그 타운하우스 개발 사업을 할 때 그 수지 분석을 했던 겁니다. 이건 제가 한 건 아니고요. 그때 이제 저랑 이제 같이 작업을 하셨던 그 시행사 쪽에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수지 분석을 한 거를 제가 좀 구해갖고 보여드리는 건데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 수입이 있고요. 수입에는 당연히 이제 주택을 팔아서 분양을 해서 나오는 수입이 되겠죠. 밑에 보시면 여기 지출 항목이 있습니다. 이제 토지를 매입해야 되니까 토지 비용이 있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 비용이 있습니다. 뭐 건축에는 뭐 간접 공사비도 있고요. 뭐 설계감리 있고, 뭐 공사하는 데 필요한 직접 공사비 이렇게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을 할 때 필요한 이제 판매비, 그다음에 부대 비용 이렇게 뭐 좀 나눠져 있더라고요. 세부 항목을 보시면 되게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다 따져서 결국 수입 마이너스 지출을 하면 결국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을 이제 이걸로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좀 규모가 있으면 면밀하게 이런 것을 따져서 사업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네, 이번 제가 이제 설명드릴 소규모 개발 사업은 보여드렸던 그 표처럼 뭐 수지 분석을 뭐 면밀하게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뭐 간단하게 이제 따져볼 수 있게끔 그 정도 규모의 개발 사업을 뜻합니다. 뭐 전문적인 지식이 꼭 필요한 건 아니죠. 일단 소규모 개발 사업은 뭐 통상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기준을 좀 잡아봤는데요. 흔히 이제 주택을 많이 하시죠. 뭐 근린생활시설도 많이 하시고요. 주택으로 따졌을 때 연면적이 이제 200평 이하 이렇게 따집니다. 그 이유가 다세대 다가구가 제일 많아요. 보면은 소규모 개발 사업 하시는 분들 그때 660평 이하가 다세대랑 다가구의 기준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넘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규모가 크다고 이제 제가 판단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린생활시설, 흔히 이제 상가라고 하죠. 상가는 이제 연면적 500평 정도
내외? 그보다 작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일단은 지하 주차장 면적도 포함한 겁니다. 이렇게 따졌을 때 요 정도 규모가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작은 개발 사업의 이제 범주로 제가 이제 좀 나눠봤습니다. 네, 제가 여기 주택,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규모를 좀 정해놨지만 예를 들면 이것도 개발 사업일 수 있습니다. 협소주택을 내가 지어서 그거를 임대를 놨어요. 이것도 소규모 개발 사업에 범위 안에 들겠죠. 그리고 오래된 구옥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신축을 꼭 해야만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이제 매각을 했어요. 이것도 개발 사업의 일환이죠. 그러니까 굳이 딱 정해진 틀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크지 않은 자본으로 그 개발 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들은 다 소규모 개발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개발 사업의 이제 형식을 좀 살펴보면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다세대가 있고요. 다가구가 있고요. 이게 제일 많아요. 임대 수익을 올리기에는 이제 다세대나 다가구가 제일 좋겠죠. 여기서 이제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점은 제 영상 중에 이제 좀 있어요. 다세대, 다가구 차이.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고요. 다가구는 단독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다가구의 호수가 5개가 있건 10개가 있건 이거는 1주택입니다. 근데 다세대는 호수가 3개가 있으면 3주택이 되겠죠. 이건 공동주택이고요. 얘는 이제 단독주택 이렇게 나뉩니다. 그리고 많이 하는 게 이제 근린생활시설, 흔히 이제 상가라고 하죠. 상가 많이 하시고요. 1층엔 상가, 그 위에는 이제 다가구 주택해서 상가주택, 이거 많이 하십니다. 요즘 이제 택지개발 지구에서 이거 많이 하시죠. 그래서 요 정도로 제가 이제 형식을 조금 줄여봤고요. 여기 이제 소규모 개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임대 수익도 있지만 건물을 보유하면서 가치 상승이 있습니다. 보유를 통한 가치 상승.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10억이 있어요. 근데 이 10억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연 4%의 이자 수익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시행사업을 했어요. 그럼 10억을 갖고 시행사업을 한 거죠. 연 3%의 이득이 발생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딱 봐도 아니 연 4%의 수익이 나는 이제 은행에 놓지 누가 연 3% 수익이 더 낮은 시행사업을 하느냐, 이 소규모 시행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은행에 10억을 넣어놓고 3년 동안 수익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돈을 다시 갖고 온 거죠. 그럼 나는 10억 플러스 그동안의 이자 수익,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최종의 수익입니다. 예를 들어 3년을 이제 은행에 넣어놓고 내가 다시 회수를 했을 때. 근데 이제 시행사업, 소규모 시행사업을 해서 10억을 가지고 수익을 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임대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 건물을 매각을 합니다. 처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건물이 10억을 들여서 지었지만 3년 후에 13억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15억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차익으로 따지면 5억이나 3억이라고 할게요. 3억 정도의 수익이 더 생기는 거죠. 이겁니다, 바로. 보유를 통한 가치 상승의 분이 바로 이 3억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소규모 개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건물을 보유를 하고 임대 수익을 올리다가 통매각을 해서 이제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이제 절차로 많이 진행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보니까 건물을 보유하고 임대 수익을 올릴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신축 빌라, 신축 원룸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월세를 좀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에서 3년 정도 이제 월세를 이제 가장 많이 받는 딱 2년에서 3년 정도를 임대 수익을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통매각을 하시는 게 거의 일반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는 은행의 이자 수익보다는 개발 사업, 소규모 개발 사업을 통해서 어떤 수익을 가져가는 게 최종적으로 수익 구조가 훨씬 더 높겠죠, 이득이. 자,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소규모 개발 사업에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 문의도 많이 오고 하는데, 준비를 하는 거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금입니다. 내가 이제 얼마만큼의 자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금융을 이용을 할 것인지, 요 계획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소규모로 진행하시는 분들 보면, 토지를 담보로 해서 이제 건축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런 분은 이제 토지를 이제 애초에 소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그런 방식을 많이 가져가시고요. 금융을 통해서 토지를 매입을 하고 PF를 일으켜서 시공을 한 후에 입주를 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초반엔 높게 가져가요. 그러면서 시공비 부분을 이제 그쪽에서 이제 충당을 하고 그 2년에서 3년 동안의 임대 수익을 통해서 토지를 매입했을 때 금융 비용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한 후에 매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자금 계획 같은 경우도 뭐 은행 쪽에 잘 알아보셔서 이제 세우셔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자기 자본 비율, 에코티라고도 하는데 그 자기 자본 비율이 높을수록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가 이 소규모 개발 사업은 개발을 하는 기간, 우리 사업 기간, 그 기간이 뭐 1개월, 2개월 늦춰지는 거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본 비율이 높을수록 그런 영향을 덜 받습니다. 가장 좋은 경우를 보니까 총 사업비의 50% 이상 이제 자금을 갖고 계시고 보유 현금을 갖고 계시고 나머지를 이제 금융을 이용하는 경우 그게 제일 많더라고요. 뭐 좀 그쪽이 좀 안전하다고 이제 판단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자금 계획이 세워졌으면 이 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뭐 토지를 갖고 계셨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대지를 물색을 하고 대지를 확보한 후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가의 영역으로 들어서죠. 뭐 건축 인허가 이거는 이제 건축사가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착공 및 시공 이건 시공사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용 승인 요건 이제 감리랑 시공사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를 하고 임대 수익을 내고 이제 매각을 하는 이런 절차들. 쭉 따져보면 사실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되게 간단하고 심플해요, 절차들이. 근데 이게 간단하고 심플한 절차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에쿼티, 뭐 자기 자본 비율이 좀 높을수록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이 되겠죠. 그럼 그 절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대지 확보입니다. 흔히 그렇게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저도 옆에서 보고 뭐 경험을 해봤는데 토지를 잘 사면 그 사업은 그냥 쭉 잘 됩니다. 근데 토지를 샀을 때, 대지를 확보했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어떤 수익 실현이 좀 어려운 대지를 확보를 하게 되면 그 이후의 과정들이 너무 험난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대지 확보다. 이 대지 확보에 따라서 소규모 시행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느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제가 쭉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우선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잘 아는 지역의 대지를 물색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잘 모르는 지역을 가면 대지를 살 때 이 시세에 맞게 사는지 아닌지 이걸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역에서 이제 대지를 물색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 사업비를 고려해서 토지 비용을 잘 책정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쪽은 이제 토지 비용이 이제 많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한 주변 시세를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 시세를 너무 낮게 잡거나 아니면 뭐 가장 문제되는 건 높게 잡아서 뭐 토지를 너무 비싸게 사는 게 가장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대지를 샀어요. 근데 이 대지의 가치만큼 내가 건축이 가능한지 이거를 이제 검토하실 줄 알아야 돼요. 네, 정리를 해볼게요. 여유 자금이 있다면 이제 남들이 다 지어서 뭐 2, 3년 동안 임대 수익을 바짝 올려놓은 그런 건물을 사시는 게 아닌 내가 직접 소규모 개발 사업을 통해서 가치 상승의 수익과 임대 수익을 동시에 갖고 가는 겁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리고 대지를 보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땅을 보고 내가 이제 땅을 잘못 사면 진짜 이 사업은 난간에 부딪혀요. 그래서 이제 땅을 보는, 대지를 보는 능력을 기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 이후에 어떤 땅을 사야 되는지, 뭐, 네모난 땅을 사야 되는지, 동그란 땅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뭐, 남북으로 길쭉한 땅을 사야 되는지, 어떤 땅이 좋은지, 그리고 어떤 땅이 나쁜지, 이런 부분을 짤막하게 이제 쭉 컨텐츠를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때마다 제가 쉬운 건축 해설을 통해서 또 좀 최대한 쉽게 뭐 내용을 정리해서 또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 소규모 개발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뭐 지금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좀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할 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쭉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